국내 시장이 악재를 이기면서 꿋꿋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을 거다라고 우려를 했던 테이퍼링은 관련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가상화폐 가격이 굉장히 크게 많이 하락해서 위험자산에 대한 경계 심리가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이 모든 재료를 호재로 지금 바꾸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내일까지 열리는, 특히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도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고 하나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관련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잠깐 공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경제에서는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테이퍼링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도 굉장히 많고 했었는데 일단 뭐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공식적인 문서에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들거든요. 앞으로 테이퍼링 일정상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계십니까? 그 4월 FMC에서 테이퍼링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4월이라고 하는 달은 이게 이제 경제 전망 수정이 있는 달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테이퍼링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4월 달에 이제 사전적으로 시장이 너무 놀라지 않게 사전적으로 이제 논의가 됐는데, 예. 그런 경우에 다수 의견은 아니죠. 그러면 4월 달에 논의를 하면 이제 지금쯤 회의록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6월 달 FMC에서 테이퍼링을 공식화하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순을 따라왔는데,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생긴 게 5월 고용지표가 6월 초에 발표가 됐죠. 너무 안 좋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이게 실업률이 오히려 올라가 버리고, 뭐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50만 명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20만 명대에 멈춰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6월 달에 FMC에서 테이퍼링을 공식화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5월에 고용 지표를 봐야 되고, 예. 근데 이제 5월 달 고용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참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4월 달에 고용 지표가 5월 초에 나왔는데 5월 초에 나왔고 그게 좋지 않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5월 달 고용 지표를 또 봐야 돼요. 6월 예. 초에. 근데 한 달 결과만 놓고 좀 좋아졌다고 해서 6월 FMC에서 하기는 어렵고 예, 테이퍼링을 공식화하기는 좀 어려운 예.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면 테이퍼링을 공식화하는 게 9월 FMC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더 적게 나올 때까지 조금 예. 시간을 둬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테이퍼링의 일정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인식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2013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2013년 5월에 테이퍼링을 좀 충격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당시에 그렇죠. 버냉키 예. 회장이 그 4개월 동안에 걸쳐서 국채금리가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금처럼 1.6%였던 것이 3.0%까지 예.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주식시장은 테이퍼링과 무관하게 이제 주가가 나스닥 같은 게 크게 올라가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이 실제로 실시가 됐을 때 그 규모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모릅니다만, 예. 이 장기금리 시장에서 금리 상승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근데 예. 아직까지는 그 테이퍼링을 실시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금리의 상승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근데 예. 주식시장은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워낙 그 밸류에이션이 높거든요. 2013년 5월에 나스닥은 P가 한 16배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은 31배 정도예요. 이것도 올해 예상되는 이익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비싸단 말이에요. 고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주식시장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주식시장은 좀 더 조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채권시장은 뭐 아직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경기가 좀 둔화되는 모멘텀이 최근에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가을쯤 되면 경기 그 둔화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좀 예상들도 채권 시장에는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금리 상승은 좀 제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은 그래서 제한되고 있다. 과거 말씀하셨던 2013년, 14년에 보니까 처음 예고하고 한 6개월 후 정도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양적 완화를 완전히, 그러니까 자금 공급을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데까지 또 1년이 걸렸더라고요. 네. 그러면 말씀하셨던 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9월 달 정도에 처음 예고를 하고
내년도 1분기 정도에 처음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말까지 돼야 이제 그 양적 완화에 의한 공급 이게 거의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대충 미 연준은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주는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그걸 다 반영하길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가 시장의 판단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과거보다 더 충격적으로 할 이유는 지금 없다고 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준다고 보면 지금 월 1,200억 불씩 사고 있는 채권 매수를 단계적으로 줄여가서 아마 그렇죠. 내년 가을이나 내년 겨울까지 이걸 0으로 만들게 0으로.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테이퍼링 언급을 했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또 어제만 보면 주가 올라갔고 금리도 또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추세가 일단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악재가 현실화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형태 이렇게 봐야만 될까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한 번의 경험이 있죠. 2013년 이후로 한 번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주가가 테이퍼링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졌느냐 하면 그건 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는 긴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거는 장기 금리의 정상화 과정인데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연준 입장은 그러는 거죠. 아직까지 긴축하는 건 아니다. 연방기금리 올릴 때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단계에서 테이퍼링하면 장기금리 좀 올라가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는 게 이거는 연준으로 굉장히 정책을 잘못 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동안은 실적 무시하고 그냥 마구 올라갔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을 반영하는 정도로만 올라갈 수 있도록 장기금리를 좀 올려서 주식시장에 경쟁 상대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정도지 주가의 상승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의도는 테이퍼링에서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뭐 이게 이제 연방기금리를 인상하고 연방기금리가 2% 이상까지 올라가 있는 단계인데 계속 올리겠다 이 말은 주가를 이제 상승을 끝내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긴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전체적으로 확장은 아니기 때문에 긴축이다라고 하더라도 극히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가 떨어지도록 연준이 조작해서는 이거는 뭐 앞으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주가가 얼마나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하고 연준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하는 중이죠. 예.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연준이 어떻게 해줬으면 우리가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걸 전달하고 있는 중이고 연준도 주식시장을 관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로서는 주가가 떨어지길 원치 않고 실적에 따라 주가가 올라가길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걸 이제 연준 내 박사급 이코노미스트가 한 1,000명 있다고 하는데 예.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이게 그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채권시장이 문제인데 이 채권시장이라고 하는 게 경기가 좋아지고 테이퍼링이 본격화되면 장기금리가 지금처럼 낮을 수는 없거든요. 장기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채권시장의 좀 셈법이 좀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강력해질 것 같다 싶으면 금리가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연준이 테이퍼링 말을 꺼냈는데 요즘 보니까 영 자신 없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러면 좀 더 시간이 있네 이렇게 지금 채권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블랙스완님이 그 질문하셨는데요. 양적 완화 축소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되게 되면 금리가 상승해서 주식시장에 버블이 깨어진다고 보는데 그 어떻게 전망을 하시냐라고 했는데 좀 전에 아마 말씀하셨던 것이 그거의 많은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에 가상화폐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에 특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했는데요. 이렇게 가상화폐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하고 하게 되면 주식과 같은 이 투자 자산 이쪽에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이 뭐 첫 번째 하락이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가상화폐 가격의 하락이 주식시장에 어떤 형태로서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뭐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요즘 가상자산이라고 부르죠. 가상자산이든 주식이든 위험자산인 것만은 그렇죠. 분명합니다. 예. 가격 변동이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사실 과거 데이터로 그 계산을 해보면 이 주식하고 가상자산 사이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낮습니다. 예. 서로 오르고 떨어지는 이유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것이죠. 그냥 심리적인 영향 정도만 같이 한다.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이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주식에만 투자하는 투자자와 가상자산에만 투자하는 투자자 이 두 개를 섞어가면서 투자하는 투자자,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 투자자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겠죠. 예, 올해 들어와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외국에서 일부가 이걸 이제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도 여전히 뭐 그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자산 배분, 자산 중에 자산군 중에 하나로 가상자산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심해요. 예. 거대 금융기관들 사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것과 가상자산과 주식과의 사이에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다. 예. 그러니까 이 최근에 가상자산 가격의 급락이 주식 쪽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보다 더 좀 본질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서 가상화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전망하십니까? 워낙 이번에 뭐 아무튼 변동이 한꺼번에 많이 와가지고 가상화폐 이제 그 투자가 끝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한데 또 몇 년 전 경우에 보면 그래도 꿋꿋한 생명력을 유지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거든요. 상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원칙적인 이야기밖에 드릴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는데 예. 지금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게 제도권으로 진입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제도권에 아직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이게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건데 사실 제도권에 진입하려 그러면 법적인 체계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예. 그 법적인 체계를 떠나서 그 전에 어쨌든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는 먼저 해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겠죠. 세금 이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의심되는 거래나 현금 거액 거래 같은 경우에는 금융정보원에 그 보고하는 그런 이제 이거를 그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이 있죠. 그 두 가지를 적용하는 단계예요. 지금 한국에서도 그 두 가지를 적용하는 단계고 뭐 금융거래 특정 금융거래법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올해 9월달에 시행되는 것도 요것과 관련된 것이고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것도 관련된 것이고 지금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진행됩니다. 예. 몇 시간 전에 이제 나온 뉴스로는 미국에서 국세청에 1만 달러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는 보고를 하라. 예. 이랬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그 특검법에 적용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뭐 중국의 경우에는 이걸 전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서구식의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걸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기보다는 제도권에 이걸 어떻게 편입시킬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고 예. 근데 어쨌든 이게 현실이니 그 제도권에 어떻게 편입시킬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하더라도 요거 일단 갖추자. 근데 이걸 갖추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도권을 어떻게 편입시킬지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가를 못 봤는데 보니까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네요. 특별하게 어떤 요인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그 층이 얇기 때문에 매수나 매도가 어떤 한쪽으로 조금만 몰리게 되면 갑자기 가격이 변동하는 그 효과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 텐데요.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중심 의제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한 며칠 동안 얘기했던 걸로 따져보면 한반도 비핵화가 아마 크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남북 관련주라든가 이런 주식들도 좀 영향을 받고 할 텐데 요 의제 자체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한국과 미국 사이의 정상들 사이의 대화에서
뭐 가령 구체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어떤 공통의 원칙 어느 부분에서 교집합이 만들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가령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예. 몇 가지 원칙이 있을 것인데 이걸 천명하는 수준에서 일단 뭐 정상들끼리는 합의를 보고 예. 그다음에 실무자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해나갈 건데 그래서 정상회담 이후에 앞으로 몇 달 동안에 실무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예, 이 그렇겠죠. 부분에서는 그 뭐 서로 간 의견차가 당연히 꽤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거다라고 하고 지금 꼽고 있는 게 5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도체, 백신, 쿼드, 환경 이런데 쿼드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고요. 백신은 뭐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고 역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반도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간에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2차 회의가 지금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거에 따른 결과를 내일 한미 정상회담의 이 발표문에 어떤 형태든지 좀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전자산업이라고 하는 게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 산업에서 뭔가 제품을 만드는 게 다 산업이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고부가가치를 만든다기보다는 사실 저임금, 고숙련 노동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과연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대규모로 지어서 기업들이 돈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큰 문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는 관점에서는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실제로 그게 이익이 될 것인가 이런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략적인 관점에서 패권 경쟁이나 이런 관점에 보다 보니까 중국도 당연히 투자를 많이 할 거고요. 예. 미국도 많이 할 거고 우리나라도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유럽도 자기네들이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한국의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 중심에 있던 대만의 TSMC도 올해 들어와서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다 떨어져 있는 네. 상황이고 연초 수준까지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돈 버는 방식으로 지금 뭘 한다기보다는 서로 간의 국가 간의 경쟁 글쎄요, 시스템으로 제가 봐도 그게 참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기업들이 물론 현금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불확실성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여기저기 좀 많이 한다고 해서 기업 가치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이게 걱정스럽긴 그렇죠.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럽죠. 예, 네, 예. 그 조만간에 아마 유럽 연합 차원에서 또 지금 조만간에 아마 뭔가를 내놓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반도체 생산 공장이 너무 많이 증가하는 거죠. 예, 지금이야 그렇죠. 이게 아직까지 생산 공장이 늘어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을 늘리다 보니까 반도체 수급에 굉장히 공급 부족 사태에 직면을 하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저기술 반도체 생산 공장들도 최근에 주문이 급격하게 몰리고 있다고 해요. 예. 지금은 이제 과도기 단계로 이렇게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공장을 이렇게 지어대면 결국은 공급 능력이 너무 증가하는 거 예. 아닌가라는 그렇죠. 걱정을 하게 되죠. 글쎄 오늘 뭐 어떤 형태로 얘기가 되고 내일 어떻게 발표가 되든지 발표되는 것의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뭐 미국에다 공장을 얼마만큼 짓느냐 하는 거가 될 텐데 그게 시간을 두고 봤을 때에 과연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이로울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무님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사실상 거의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영업이익이 100% 증가했고 순이익이 20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2010년도 1분기가 그랬고 2017년도 3분기가 그랬고 이 증가율이 피크를 쳤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모든 경우를 다 모아본다고 하더라도 이익 증가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동안에는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다가 이익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증가율 자체가 줄어드는 상태
그러니까 증가율 자체가 낮아지게 되면 상승률 자체가 상당히 둔화돼 버리는 형태가 여태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그렇게 보면 1분기 내지 2분기가 이익 증가율의 피크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이익은 과연 시장에 얼마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냐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무님은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번 1분기 실적은 그 전에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예. 한국의 1분기 실적을 보면 지난 2017년, 2018년 고점 정도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으로 보게 예. 되면. 그러니까 작년이 워낙 낮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걸 100으로 보고 지금 현재를 100으로 보면 작년에는 뭐 20, 30 수준이었거든요. 30 정도 나왔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온 그런 겁니다. 근데 그때는 주가가 코스피가 고점이 2,600이었고 지금은 예. 3,000을 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 이까지 이익이 올라왔을 때 2017년, 18년을 보면 그때는 진짜 반도체와 몇몇 가전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IT 기업들 한 8개 정도를 빼고 보면 코스피가 2,000도 안 됐고 예.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이익을 뭐 대규모로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 코스피의 이익이 지금처럼 100이 나왔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주식시장이 이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폄훼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반도체 경기라고 하는 건 이 사이클이 그렇죠. 굉장히 사이클이 짧은데 굉장히 예, 그냥 꼬꾸라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 공매도도 굉장히 많았죠. 삼성전자에 대한.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익이 상당히 좀 많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산업들에 걸쳐서 이 이익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주가가 이제 P가 높게 반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여러 산업에서 이익이 많이 나올수록,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게 예.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좀 안 좋아지는 것도 더 좋아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익의 지속성에 대한 믿음이 강화가 됩니다. 근데 예. 과거에는 2011년도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차화정 이런 이야기 했는데 유가가 폭등하면서 뭐 화학, 정유 이쪽에서 주로 이익을 만들어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익의 연속성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가가 이제 그러니까 이익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정도 PER을 낮게 볼 수밖에 없었고 예. 지난 2017년, 18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전체 이익에 대해서 PER이 뭐 9배 정도였거든요. 10배도 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속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확실히 지속성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만큼 밸류에이션을 높여놓은 건데 다만 2분기 실적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1분기만큼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예. 예, 2분기는 좀 조정을 거치다가 조정하고. 문제는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와줄 거냐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 나와줄 거냐 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2분기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가 그렇죠. 자동차 생산 중단 뭐 이런 거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망에서의 흔히 말하는 병목 현상. 그러니까 자동차나 전기차나 뭐 또는 반도체 쪽에 급격한 투자의 확대가 일어나다 보니까 공급이 몇 가지가 부족한 일이 생기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속도가 투자의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둔화되는 걸 우리가 2분기에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1분기보다 2분기의 실적이 둔화되는 이유가 될 건데 이 병목 현상을 극복하고 지금 뭐 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이 병목과 관련된 부분이 큽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극복하고 3분기에 다시 이게 실적이 좋아질 만큼 경기 확장 모멘텀이 다시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긴 합니다만 그 모멘텀이 다시 확보가 되면 이번에 그 코스피의 기업이익의 어떤 증가세는 과거하고는 다른 굉장히 안정적인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분기의 이익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